자, 어떤 나라는 잘 나가는데 왜 어떤 나라는 엉망이냐. 제 대학 입학 시기였던 1980년대 초반은 시국이 어수선할 때여서 이런 질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흥망성쇠만 다뤘고, 경제학과는 마치 정치나 사회, 문화 같은 게 배제된 학문처럼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세트리스 파브리스라고 합니다만 이것만 외쳐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 돼서야 두 명의 경제학자가 쓴 책을 읽고 제 오랜 궁금증의 상당 부분을 풀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MIT대 데런 애스모글루 교수와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저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입니다. 각국의 역사와 제도를 통해서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은데 도시나 나라 혹은 대륙의 흥망성쇠가 갈리는 원인이나 배경이 뭐냐 이걸 따져 묻는 책인데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합니다. 올해 노벨상 발표의 마지막을 장식한 경제학상 수상자 3명 가운데 2명이 이 책의 공저자고요. 또 1명은 이 두 사람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한 MIT대의 사이먼 존슨 교수입니다.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두 공저자는 좁은 회랑이라는 민주주의의 어려움을 연구한 책도 같이 썼고, 애스모글루와 존슨 교수는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공동으로 썼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낸 책과 집중하는 연구 분야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학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요즘 경제학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제도학파 출범과 이론의 핵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노벨상도 이 대세 경제학 흐름을 수용한 상황이라서 오늘은 제도학파 또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방송하던 시절 별책 브록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역사나 지리책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와 나라, 대륙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기존 경제학 책 같은 경우는 통계, 수학, 그래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상당히 다르죠. 그보다 이 책에서는 지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정치 경제학이었죠. 국부론도 그렇게 출발한 책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정치나 현실을 배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전제로 현실을 단순화하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학적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정말 현실을 설명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점점 커져 왔던 거죠. 그래서 요즘 경제학에서 가장 각광받는 두 분야가 바로 이 현실적 가정이나 전제를 다루는 겁니다. 한 분야는 제가 자주 소개하는 행동경제학인데 이거는 경제학의 심리학, 뇌과학 이런 것들을 접목한 거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도학파, 경제학이 역사와 지리와 만난 결과입니다. 이런 학문적 흐름은 이 세 저자의 작업과 저술이 시작된 2012년 이후에 본격화됐는데요. 그래서 제2의 국부론이다 이 책이, 또 정치경제학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제도가 세계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성패가 갈린 이유도 설명할 수 있고요. 핵심이 뭐냐?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포용적 사회냐 착취적 사회냐 이렇게 이 책에서는 구분합니다. 이 세 저자들은. 근데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걸 단순화시켜서 우리 언론들이 많이 표현했던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잘 활용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착취적 사회죠. 반면 초기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과 가난의 결정적 차이가 제도라면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 거냐? 포용적 정치 제도가 포용적 경제 제도를 낳고 이게 포용적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조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걸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되고 또 공평한 법,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는 공공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도 제공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 그게 새로운 기업이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해야 되고 또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허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착취적 정치와 경제 제도는 지속적 성장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부 또 일정한 시기에 성공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창조적 파괴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인센티브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나 문명, 기술에 대해서 문을 닫는 쇄국 정책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조선 후기에 이제 사실은 국가의 명운 때문이 아니라 이해 집단의 이해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산업기술 수용을 거부했던 예도 있는데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인쇄술을 금지합니다. 불손한 사상이 퍼진다고 말이죠. 또 제정 러시아는 철도에 반대했었고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가의 경우에는 아예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무역을 독점했던 예도 있습니다. 청나라도 사실 중국도 청나라 초기까지는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이었는데 이른바 그 정화원정대라고 해서 이 환관인 정화를 중심으로 해서 콜럼버스보다 먼저 미주 대륙을 탐험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개척을 하는데 이걸 금지해버리죠. 그러면서 해외 무역도 금지하면서 사실상의 쇄국 정책으로 돌아서고 몰락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착취적 제도라는 게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냐? 이게 거듭되면 수혜를 누리려는 기존 지배 엘리트가 생기고 그걸 거부하고 나서는 반대파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지금 서남아시아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대부분 다 이런 경우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번영의 아이콘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국도 초기에는 굉장히 경제적 성공과 민주적 국가 운영을 낳았는데 지배 엘리트가 공고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 보호에만 신경 씁니다. 정치 제도도 상당히 자기들끼리 돌려먹는 제도로 만들고 무역 독점도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럼 경제적 인센티브가 낳는 결과가 뭐냐? 창조적 파괴라는 겁니다. 이건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그러니까 착취적인 제도에서는 이런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예로 들어보면 무역 독점 세력이 타격을 입죠. 그래서 기득권이 떨어지고 권위가 위태로워지고 이 통치자 귀족 장인들에 맞서서 새로운 신흥 부르주아지가 정치적 절충을 이끌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착취적 사회에서도 지속적이 아니라 제한적인 성장은 가능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16세기, 18세기에서 이 카리브해 연안에는 설탕 공장이 들어서는데 이 식민지 경제였죠. 이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본국 경제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경제의 토대가 됐던 카리브해안 해의 나라들도 상당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지속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착취적이었으니까. 이 착취적 정치하에서 드물게 이제 포용적 경제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사입니다. 근데 이런 게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자는 자신들의 주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을 내세우는데요. 이 권위주의적 성장과 근대화 이론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잘 나가는데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역시 포용적이기보다는 착취적인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불평등에 대한 기존 가설들을 좀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 책이나 제도학파의 주장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단순했죠. 지리적 위치 가설이라는 게 있어서 열대 쪽이
절대적으로 빈곤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역사학자의 이론도 있죠. 이건 서로 다른 동식물 자원이라든가 동서남북의 입지, 대륙의 입지 같은 것들이 대륙 간 불평등의 기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분명해진 건 뭐 농업이라는 이전의 산업보다는 현대 산업 기술의 분배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적 요인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청나라 초기 이전까지 번영했던 이유는 뭐 유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저자들은 이것들이 제도에 미치는,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이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아주 일부의 근거들만 제시한 게 기존 가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로 언론은 이제 남북한 비교, 특히 인상적인 게 그 밤에 북한의 풍경과 우리의 풍경, 위성에서 본 장면 같은 걸 내세우고 있죠. 사실 거의 여건이 비슷한데 그렇게 이제 극명하게 가난과 번영으로 갈렸으니까요. 또 하나 이 책에서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게 노갈레스라는 지역인데, 이게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미국 쪽은 애리조나 잘 사는데 이 멕시코는 마약의 본산지가 되고 가난에 쩔어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죠. 기존 가설 가운데는 무지해서 그렇다 하는 무지가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식민지 시대에 나온 가설입니다만, 이게 틀렸다는 건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미국의 명문대를 나온, 남미 같은 경우 시카고 보이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서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깨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제도 형성과 이 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북한과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뭐 약간 우쭐하게 만드는 대목도 있는데, 착취적 정치 제도에서 출발했지만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그 이후에 대한민국 초기에 그랬죠. 근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포용적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사회 변화를 추동했고, 이 점이 이제 이 책에서 부각하는 제도학파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뭐 이 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추천했다, 남북한 비교가 아이디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또 책을 면밀하게 다 읽었는지도 의문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심각한 경고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 점을 지목한 언론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두고 있는 그 포용적 사회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들고, 저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진보가 당시 독재 체제에서 극단주의에 빠졌다면 지금은 보수의 극단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양극단 세력이 사실상 소수일 텐데,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사회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번영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데요. 양극단 세력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힘이 실리면서 배가 좌우로 너무 심하게 흔들리다가 좌초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죠. 뭐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스웨덴 대사관 몰려가서 항의하는 사회니까요. 이걸 견제하는 요소를 책에서는 견제 기구의 권한 강화로 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언론 역할을 강조한 건데, 뭐 우리는 언론도 상당히 정파적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극단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미국보다 낫다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수준이 높다는 국민, 유권자가 이 포용적 사회의 틀을 지켜내야 되는데, 저는 이 점과 관련한 시사점도 이 책을 읽는 젊은 분들이 포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 읽으면서 합리적 판단하고 극단적 생각과 거리를 두시는 게 젊은 분들의 미래 번영을 위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요약하겠습니다. 이 책 저자들이 한 줄 요약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실수와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뜻이다. 이런 표현을 저자들이 하고 있고요. 저자들이 제도 이론, 제도 학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도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해서 소개해드리죠. 우리는 번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일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경제학은 정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가정해왔다. 세계 불평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가정 때문이었다. 세계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정책과 사회적 환경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하므로 경제학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설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